안녕하십니까. 논리와 사고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나온 6주, 그리고 이번 7주 차를 당하는데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인터넷 강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또 질문도 나누고 소통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당면한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비관적으로나 혹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우리 다음 시간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강의 마지막 시간쯤에, 이번 강의 마지막 시간쯤에 조금 더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우리 혼동추론 그리고 무관성의 오류론에 있어서 사람의 호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요즘 일기가 좀 차기도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좀 찹니다. 하지만 낮 시간이 되면 그 햇발이 성성할 때쯤 되면 포근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하기가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움츠렸던 때인데요.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교회로 또 홀로 혹은 또 친한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친분을 나누면서 자연의 그림들을 조금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저기 간헐죄입니다. 간헐죄, 여러분, 울산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살기 좋은 곳,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꼽힌 곳이 바로 이렇게 울산이기도 하죠. 강이 있고, 강을 따라 끝까지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 강이, 동으로 흐르는 강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두 강이 있죠. 경주 쪽에 있는 형산강과 또 태화강이죠. 강이 동해 바다로 흘러가죠. 동해 쪽으로 가면 바닷가가 있고요. 또 그리고 태화강 발원지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영남 알프스라는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천고지가 무려 9곳이나 되는 많은 산들이 있죠. 그 중에 간을산과 신불산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간을제의 풍경입니다. 가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만 지금쯤에도 초록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시즌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좋은 임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걸어서 친구와 함께 걸어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거제에 있는 곳인데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인데 투명 보트를 타고 노저가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쯤이 좀 습니다. 여름이 되면 물이 좀 탁해지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활성화되면 바닷속이 뿌옇게 변하죠. 근데 아직은 물 색깔이 투명한 때라서 이쁩니다. 이쁜 바다를 구경할 수 있죠. 예, 투명 보트 타는 곳인데 멀리 해외에 가지 못하잖아요. 친구랑 이렇게 한 번씩 다녀와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날아봤죠. 접니다. 점프를 했는데 점프한 사람이 높이 뛰었다기보다 사진을 잘 찍었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을 보면 무관성의 오류, 심리적 오류에 대해 살폈는데 오늘이 심리적 오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호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그리고 새로움에 호소하는 오류.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좀 얘기 많이 드렸죠. 최근에 권위자,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누가 이야기했다더라.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유명한 유럽의 어떤 방송사, 혹은 미국의 유명한 어떤 출판사나, 혹은 학자나,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권위 있는, 보도지에 의해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모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는 판단을 보류할 때가 필요한데 우리는 누군가가 말했다 그러면 당장 신뢰를 던져서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지양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또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지 카드라라는 통신도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어떤 이상설 또 김정은 이상설 이상설이 나오고 많은 보도들이 나올 때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새로움에 호소하는 오류도 있고요. 뭔가 좀 더 새로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한 당은 반드시 당명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용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쇄신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뢰를 던질 만한 것으로 바꾸는 거죠. 개업을 할 때도 또 상해를 바꾸죠. 그러면 내용물이 뭔가 신선하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심리적 호소가 실제로 많이 먹히는 것입니다. 새로움과 반대되는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도 있죠. 오래되고 해묵고 오랫동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혹은 또 힘이 있는 것으로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죠. 유머에 호소하는 오류도 있고요. 그리고 아참에 호소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사적 관계의 호소에서 설득하는 오류도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심리적 오류가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심리적 오류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사람과 주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제와 논리적으로 무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오류에는 감정과 욕구를 호소하는 심리적 오류가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추론자가 주장하는 사람을 혼동함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오해하게 될 때 벌어지는 혼동 추론이 바로 사람의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주장을 혼동하는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는 많이 범해지고 있죠. 실제로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는 커피가 맛있다. 또 그 자동차가 되게 세련되었다. 그리고 면도기가 대단히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때 박지성과 또 손흥민이 나오는 면도기 광고 보면 박지성과 손흥민과 그 면도기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지만 대단히 어떤 세련되고 멋있고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을 주죠. 그 면도기에다가 그런 논정을 입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쓰면 그 사람이 쓴다고 생각하면 뭔가 신빙성을 가지고 신뢰를 줄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과 그 면도기 회사가 주장하는 이 면도기는 이런 기능을 가졌고 이런 힘을 가졌고 이런 프로페셔널한 기업에서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입혀서 선호도를 입힐 때 착각들을 많이 하죠. 사람과 주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 서로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점에서 일탈해서 그 사람 대신에 논점 대신에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가는 경우들이 있죠. 목표를 혼동하는 추론은 논쟁할 때 자주 발생하는데요. TV 토론에서도 그렇죠. 그 주장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어떤 발제하는 주제를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상대를 공격해버립니다. 상대가 했던 예전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인물됨이라든가 도덕성들을 끄집어내어서 비판하는 거죠. 선거 때 우리 지나갔으니까 이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만 그 TV 토론들 보면 중요한 논제들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그 도시를 또 지역을 혹은 국회에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건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 인물 있죠. 상대방의 인물에 대해서 그가 이전에 해왔던 행적들, 그 사실들을 꼬투리 잡아 비판함을 통해서 주제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란 자신의 주장이 상대의 것보다 더 정당하거나 최소에 거의 못지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싸움들이 토론이죠.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주장이고 상대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낫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려해 볼 만한 상대의 그 주장과 함께 견주어 고려해 볼 만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인데, 논쟁에서 이기려면 상대 주장을 논파하는 것도 또 자기 주장을 옹호하는 것밖에 중요한데, 상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만 밝힐 수 있다면 그 논쟁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쟁을 통해 상대의 주장보다 내 주장이 낫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때때로 공격 대상을 혼동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는 대신에 상대방 자체를 공격해버리죠. 상대방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비리가 있는 것을 작품에서 공격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 훌륭한 논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손상시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비열하거나 아니면 예전의 잘못들을 덜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공격 방식인 거죠. 그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을 이와 무관한 상대방의 신상 문제나 정황에서 추론하는 것이 되고 말죠. 이건 뭐 토론하는 사람을 보면 서로 닭싸움처럼 그렇게 번져갈 수 있습니다. 논정해야 될 그런 어떤 토론의 자리에서 볼성사납게 인신공격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과 논정을 혼동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종종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신상에 관한 일을 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할 때 범하는 오류를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혼동하는 오류 마찬가지로 인신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자의 신상에 관한 문제와 그의 주장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는 전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적과 논정 자체를, 그 행적에 근거해서 그 논정 자체를 추론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혼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이런 떠들썩하게 만드는 많은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뭡니까? 누구 아들의 어떤 상장 문제, 또 혹은 뭐, 비리 문제,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보다는 주로 보면 그 인신공격에 더 관심들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직자가 가져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낙선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사람됨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죠. 인물됨에 당연히. 근데 또 토론 자리에 가서든 어떤 주제가 있는 곳에 가서는 그 주제에 집중해야 되죠. 어떤 주제에 집중해서 서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주제를 논정하는 자리에서까지 상대방을 인신공격으로 걸어가 버리면 이건 그 주제에 따른 토론회라기보다는 싸움터가 되어버리고 말죠. TV에서 또 혹은 논쟁할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인신공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널리 쓰이는 곳이 바로 정치판인데 직업, 성별, 인종, 고향 등에 따라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인신공격의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치 토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오류이고 남녀 차별이나 그리고 지역 차별, 인종 차별 등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한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독재의 경험을 많이 경험하고 독재 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많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건 일종의 인신공격이죠. 그 나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독재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 폼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편견인 거죠. 인종차별에 해당됩니다. 한국 사람, 독재에 거느려서,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 네덜란드 언론에서 발표한 기자의 발표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서구 사람들이 동양을 계몽했다 생각하는 그런 지긋지긋한 인신공격 혹은 인종에 대한 편견, 이런 데서 나오는 잘못된 판단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어떤 특정한 나라를 생각하면 미개하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면 아무래도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있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인신공격 혹은 또 사람과 논정을 혼동하는 그런 추론들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많이들 범하고 있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에 대해서 그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조국 교수가 할 때 같이 근무를 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딸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하는데 논란이 있었고 조국의 아들은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부실 참여 의혹이 있습니다. 점수가 더 좋은 사람이 있었고요. 의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면접 점수가 20점 만점에 16점이라고 하는 국감의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지 질문하는 거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왜 지금 이런 면접 얘기를 점수가 하십니까? 20점 만점에 아니, 이게 16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국토위에 질의를 관한 방해하지 사항입니까? 마세요 시장님. 아니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질문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 이게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조국 그 교수의 아들이 보니까 2013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정식 모집 기간에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즉시 3월 25, 26 이틀간 추가 모집하는데 4명 지원 중에 3명이 선정됐는데 굉장히 특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아들 문제는 저희들이 다 검토했는데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정감사를 빙자해서 아무 관계없는 시장 개인의 더군다나 가족의 근거도 없는 인터넷에 올라있다고 그것이 다 진실입니까? 그것을 국정감사장에 저는 얘기하는 것, 더군다나 질문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명예훼손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정감사 사항입니까? 이게 국정감사 사항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왜 귀한 시간에 그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합니까? 자, 이미 2011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클리어되고 다 정리됐는데 그걸 왜 지금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저 아니 사인이 국회의원이라고 사인이 다른 데도 국정감사장이라고 불구하고 아무나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대리 출석 의혹이 있는데 이제 국정감사하는 주제가 아니죠. 벗어났죠. 잠깐만요. 인성 공격을 얘기하십시다. 계속해서 저기,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감하는데 비열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좀 과한 것 같은데 시장님도 지금 아니 저는 상당히 이제 하나도 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인신공격으로 그 주제의 논의에서 벗어나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금 반박하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생적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 한계를 시작하는 것은 발생적 오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너는 어디 출신이잖아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논정을 바르고 온당하게 하더라도 너는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지레 판단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발생의 권한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이유로 그 발생 과정을 통해서 생긴 내용도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때 생긴 내용도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때 생기는 그런 잘못들입니다. 독재자의 딸은 당대표가 될 수 없다.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발생학적 오류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이 당대표를 하지 못할 근거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 또 인신공격이 어려울 수도 있죠. 상고 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라는 주장도 발생학적 오류자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당대표가 될 때 한 사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출신이죠.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발생학적 오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주장을 비판함에 있어서 근거의 부족과 부실함을 이유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의 인품, 성격, 직업, 정황, 과거의 행적 등을 터집 잡아서 비판하는 경우 사람의 호소라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신공격의 오류는 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비난하는 것으로 비열한 형태를 띠게 되죠. 조금 전 국감장에서 일어나는 형태처럼 그것이 좀 더 붙어서 어떤 개인의 도덕성까지 흘러가면 대단히 천박한 형태로 일이 진행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고졸 출신이다.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어떤 발생학적 오류들, 인신공격의 오류로 이렇게 번져가면 토론과 주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그 사람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부습으로 와전되고 변형되고 굴절되게 되는 거죠. 예를 보면 사회정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그의 말은 묵살하십시오. 그는 마르크스의 심천인물로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그의 말은 묵살해야 되는데 그의 아무리 논점과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마르크시즘에 심취했던 인물이고 공산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리죠. 이걸 뭐라고 그래? 딱지 붙인다 그러죠. 딱지. 뭐죠 이렇게 좌익 사람, 좌파 사람 혹은 우파 꼴통 사람, 좌좀 좌파 좀비 사람들 이런 식으로 딱지를 딱 붙여버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서로 대화하는 중에 정치 이념이 서로 다르거나 또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때 건전하게 토론하고 주제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혹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당하고 또 온당하게 오가고 주제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좌파지 하고 얘기해버리면 모든 그의 주장과 논정과 주장도 다 싹 묻혀버리는 겁니다. 우파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주장을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갔다 생각을 해서 아예 듣지 않으려 하죠. 이렇게 해서는 토론이 일어나지 바르게 건전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인신공격의 발생학적 오류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것이고 건전한 시민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상대를 설득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천박한 방식으로 망가뜨리는 고질적인 잘못이죠. 이런 오류들을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지 않죠. 우파다, 좌파다, 너는 어디 출신이다, 너는 어디 나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딱지를 붙여버리면 안 들립니다. 또 들으려 하지 않죠. 아무리 좋은 주장도 서로의 주장을 통해서 주장을 벼루어서 더 좋은 안건을 내고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함께 날아야 되지만 날개로 두 날개로 한 날개 꺾이면 그냥 회전하게 되죠. 바르게 날 수 없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는 사회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만 좀 거두어 치워줘도요. 인신공격하지 하는 부분만 좀 거두어내어도 토론이 굉장히 덜을 만한 것이 될 겁니다. 서로 이렇게 정당한 대안들을 가지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진지하고 재미있겠죠. 그렇게 이루어져야 좋겠어요. TV 토론보다 어떨 때는 화가 나서 꺼버리기도 하죠. 논쟁이 아니라 닭싸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깝깝한 것이죠. 다음 추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라고 묻죠. 여러분 다음 주 시험은요 오늘 7주차인데 7주차 내용은 안 나옵니다. 분량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나오지는 않고요. 6주차까지 해서 여러분이 PPT로 제가 자료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곳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 가운데 비교적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 쉬운 문제들 가운데서 몇 문제를 중간고사 내용으로 시험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차 7주차 내용은 시험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제들 나온 것들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살펴보시면 시험 보시는데 별로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걸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한번 한두 번 그 문제들을 한번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추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촛불 집회 사건에 개입한 모 대법관이 사퇴해야 된다는 최 변호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촛불 집회에 개입한 모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최 변호사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한 근거로 뭘 들었냐면 그런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앞서 주장했던 그 주장 자체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그 사람과 앞에서 주장한 것은 관련이 없죠. 인신공격의 오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과 논정을 혼동하는 추론이 되기도 하겠죠. 다음의 추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나오죠.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막 제대한 철수는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반대하는 영희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영희가 군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여자라서 하는 소리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서로 토론들 또 이런 어떤 다툼들 하기도 하죠. 공무원 시험이나 할 때 군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그걸 영희가 반대하는 이유가 영희가 반대했다 쳐요. 반대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너가 여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영희가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했던 이유가 반대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여자여서 반대한 것이라는 발생학적 오류 혹은 그 사람과 그리고 주장을 혼동하는 오류 이것들을 범하는 거죠. 여자여도 군가산점 제도를 찬성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겠죠. 정황적 오류가 있습니다. 정황적 오류는 상대가 처한 조건이나 상태를 근거로 해서 상대의 주장이 부당하다거나 또는 별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때 발생하는 오류가 정황적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처지, 정황, 과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서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주장의 정당성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처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컨대로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그의 주장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정황적 오류, 그가 속한 처지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여러분, 서울의 강남 지역은 보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죠. 다수를 이루고 있죠. 대한민국의 많은 부가 강남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부분 다 아마 보수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지지를 합니다. 그런 계층의 지지를 하는 것이 자기의 이권을 보호하는데 합리적인 투표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꼭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강남 사람이기 때문에, 강남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보 쪽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발생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진보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광남자파란 말 들어보셨어요? 강남자파?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조국 같은 사람들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시장 어귀에서 또 시장 안에서 콩나물 머리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파는 정말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난한 분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라고 꼭 가난한 사람을 대변한 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우리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정치들은 누군가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내고 그 사람들을 정계에 진출시키고 국회에 입성시켜서 자신들의 이권들을 대변하는 거죠. 노동자들은 노동당을,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보수적인 또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죠. 그렇게 해서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한 기준은 뭐냐면 표가 한 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다수 간의 서로 의결들을 통해서 법들을 통해서 서로의 이권을 보호해가는 그런 어떤 기구가 국회죠. 그래서 계급투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르크스가 예전에. 그래서 부르지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전복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하지 않고 정계에서 우리가 투표한
부자나 가난한 사람, 부자라고 해서 표를 2표, 10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1표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어도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평등하고 동등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대변하는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켜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이권들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보조금을 지불하게 되고 또 복지를 확보하고 하는 거죠. 그런 계급적인 투쟁들이 실제로 국회 안에서 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당을 꼭 지지합니까? 그렇진 않죠. 정황적 오류가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학적 오류도 있는 것처럼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그의 주장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부유세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기업들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요. 그리고 부유세.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먹이는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 부유한 세금이 많이 거둬진 그 부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세금으로 거뒀던 것들을 분배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에 꼭 투표하느냐? 그렇지 않죠. 부유세를 주장했던 진보적인 당이 줄어들었죠. 이번 정계에서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진보적인 정당은 거의 소멸에 가까운 형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대변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유세 도입, 또 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은 사람이 세금을 세수를 많이 거두어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투표를 안 했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그 정황과 그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보면 동양의 한국에서 보는 모습들이 자기 입법기구, 대의기구를 통해서 자신을 대변하고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계층에 놓인 사람들이 자기를 대변해서 또 학생들이 학생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학자금 면제 혹은 뭐 진로 취업하는 걸 만들어내는 그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일을 돌파시킬 수 있는 그런 입법 기구를 잘 지지를 안 하죠. 이상하죠. 청년들이 훨씬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사실은 청년들의 길이 열립니다.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만 18세부터 대학 또 취업 준비한 취준생까지 포함하면 그 막대한 인원들이 입법기구로서의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의 취업 문제, 그 입학 문제, 학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런 어떤 입법기구로서의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면 실제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죠. 그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잘하지 않죠. 서로 이반되게 투표하는 거죠. 노인들은 철저하게 투표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보호에 대해 투표하는데 대신에 청년들은 좀 더 투표율이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기 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자기의 어떤 그 혜택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 보수나 또 강남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투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죠. 그것이 자기의 이권과 부유세를 줄이고 또 법인세를 줄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곳에 투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분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가졌어도 또 적게 가졌고 많이 못 벌어도 부유하게 된 사람들 더 부유하게 만드는 곳에 투표할 수 있는 거죠. 직업, 직책, 직위, 처지, 과거의 행적 등 어떤 사람이 처한 정황을 터집 잡아서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을 비판하는 오류가 바로 정황적 오류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박 의원의 비판은 들어볼 필요가 없다. 그는 야당 의원이 아닌가. 야당이기 때문에 그 발생적으로 그건 야당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입법기구 활동이 되겠습니까? 서로 듣지 않는데 서로 정책에 충돌하면서 서로 벼루어내고 좋은 정책과 입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입법이 되고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진일보하기 위한 그런 토론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 날개로 달아 뺑글뺑글 도는 일들을 봅니다. 박 의원이 야당 의원이라는 정황 때문에 그가 하는 대정부 비판이 항상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비판은 그 자체의 타당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박 의원이 야당 의원이라는 정황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논자의 진실성을 논정의 타당성과 혼동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실제로 그가 말한 것과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장이 틀렸다거나 또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자신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면서 자기는 담배 태우면서 공공장소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간접 흡연의 피해를 주므로 나쁘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장의 내용을 보십시오. 공공장소에서 흡연해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나쁘다. 주장이 틀렸습니까? 옆에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 담배에 경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공장소에서 길거리에서 마구 태워서 힘들게 하는 것, 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까요? 단지 그도 역시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의 진실 정동은 신뢰성과 그가 전개하는 논정의 정당성을 혼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달리 그 사람의 논정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그의 주장도 묵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는 지금 논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또 대학이라는 교양인으로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논정의 내용은 좀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듣지 않으려 하죠. 비록 그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못 믿어온 사람일지라도 공공장소 흡연에 불가함을 주장하는 그의 논정까지 그릇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주장이. 그래서 그가 삶으로 혹은 그가 행위로는 이것을 똑같이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주장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죠. 다음 추론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설명하십시오. 그는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조기 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열변을 토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자신의 막내 아들이 중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무슨 오류입니까? 논자의 진실성을 논정의 타당성과 혼동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의 주장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를 들었는데 그 근거가 어떤 전제냐면 그 사람의 막내 아들이 중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틀린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런 것일까요? 그 비판하는 사람이 혼동했기 때문인 거죠. 잠깐 보시면서 한번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연관되어 있지? 대한민국에 뭐 우리 편 남의 편이 있습니까 대표님? 다 같은 편이죠. 아니 우리 편 어디 연관되어 있지? 대양. 아니 홍 대표님 그런 말씀하시면 의문의 일태를. 감사합니다. 대선 무조건 토론 믿지 때, 마시고요. 대선 토론 때 문재인 후보 그때 모두 정시로 하고 공수처럼 만든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병검찰청이다. 법원은 이미 좌파 이념법관들에게 지배가 다 됐어요. 헌법재판소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다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장악을 했어요. 외로우세요 홍 대표님 보니까 뭐 언론도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무슨 뭐 헌법재판소도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법원도 다 장악하고 여기 뭐 MBC도 장악하고 다 장악. 이게 정권 바뀌면서 다 장악. 온 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이고 나 혼자 파랗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난 빨갛게 있지. 그 삶이 그러면 삶이 참 외로워져요. 너무 그렇게 외골수로 보시지 말고요. 우선 그렇게 아니, 가만히 있어.
제가 좀 한 할게요. 말을 갖다 남을 그래 비난하지 말고. 비난이 아니고 제가 위로해드리는 내가 왜 외골수예요? 네, 유시민 장관이 공수처에 대한 얘기를 좀 외로우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오히려 그 외골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유 장관이 외골수거든. 그다음에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암시랑도 안 씁니다. 예, 공수처는 지금 이제 많은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원조 친노의 예. 유재인 씨가 나치 정권에 개별수가 있었다면 문 정권에는 유김이 있다. 이렇게 유김이요? 유김. 유김이요? 한 사람은 유시민이고 한 사람은 김어준이야. 이 두 사람이 괴벨스 역할을 한다. 네. 이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 깜깜한 제가 나면서 개별스 같이 보이세요? 아니 저하고 오래 알아오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야기를 못하지. 네, 여기서 잠시 제가 그러면 너무 신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니, 히틀 알아온 사이도 아니 아니고. 나는 그 이야기는 못하지. 제가 홍 대표님 보고 히틀러라 그러면 아니. 되겠어요? 그 진영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아이, 홍 대표님 보수 쪽에서도 홍 대표님 욕한 사람도 있지만 네, 저희가 제가 안 들고 나오잖아요. 네, 아니, 유 왜냐면 그게 장관님. 별로 가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보니까 이제 같이 있는 말 같던데. 네. 네, 알겠습니다. 외로우셔서 그래요. 네, 유 장관님, 홍 대표님 저희가 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 장관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TK 후배잖아. 뭐 또 그런 걸 따지세요? 발생학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뭔가 나이로 그 뭐 목이 보겠다. 네. 혹시 나이도 그렇고 사회 경력도 그렇고 내가 경력이 제가 어땠어요? 장관도 못 해보셔놓고. 나는 장관을 갖다가 18개 부처 장관을 지휘하던 사람을 해봤어요. 뭘요? 당대표. 장관들이 나는 누가 했지. 당대표 지휘를 받아요? 아니 나는 했지. 그 장관을 안 해보셔갖고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홍 그래서- 대표 최근에 유시민 장관의 조국 옹호 논리 이거는 나는 유 장관이 국민들한테 참 많이 손해를 봤다. 저요? 좌파 진영 전체에서는 조국도 가버렸고 안희정이 갔고 이재명이 갔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저는 옛날에 갔습니다. 아니 남아있는 사람 보니까 박원순 저는 그 순열의 아이라서 저건 아웃이고 순열. 이낙연인데 나는 이낙연 그 총리는 페이스메이커로 보거든. 그래서 결국은 유식이 하나 남았는데 그 지금 와서 이번에 너무 상처가 깊어졌다. 그쵸.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 홍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좌파 진영에서는 전부 유시민을 진짜 이게 우리 진영의 대표 주자로 이제 너무 길게 보지 맙시다. 어쨌든 이 그 홍준표 대표는 계속해서 좌파를 언급합니다. 잖아요. 그렇게 말씀 주셨고 또 여러 방송 일관되게 유시민 장관이 이력 좌파 진영의 그 좌파 프레임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게 이제 네, 홍 대표님 출마하시고 홍 있습니다. 대표죠. 그러니까 저하고 붙고 싶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둘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에이 난 유 장관하고 하기는 싫지. 무서우세요? 아니 요선 아니, 말 잘한다고 펴봤나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니, 저하고 사실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 작업. 잠깐 쉬셨습니까? 예. 비상파장의 오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오류 가운데 비상파장의 오류가 있는데 비상파장은 상대방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논쟁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도 별 수 없잖아. 너나 나나 마찬가지 아니야? 너나 잘해라. 비상파장이야. 와 같이 도발적인 형태로 제시되기 십상인데요. 그렇게 논점들을 흐리는 방식으로 논정을 상대의 논정을 깨부수는 그렇게 흐려버리는 방식이 바로 비상파장의 오류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그 비판했을 때 판단했을 때 너도 그렇게 했잖아 이거 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죠. 비상파장도 인신공격처럼 논정을 대상으로 하느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논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논정을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다가 너나 잘해 라거나 너는 그런 적 없냐 라고 비판하면 보통 싸움으로 변질되고 말죠. 어떤 그 청문회 같은 데에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에게 반박할 때 당신도 그렇잖아요 라고 말해버리면 문제가 이제 생산적이지 못하게 되죠. 비상파장의 오류는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 방해가 되기를 주의고요. 비상파장의 오류를 돌파하는 방법은 비난 같은 말을 그냥 한번 참아야 됩니다.
논의를 할 때 상대가 인신공격이나 혹은 피장파장을 얘기할 때 꾹 참고 논지를 따라 다시 넘어가는 방법이 전공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난 같은 말을 잘 참고 넘겨서 본 논의의 진도를 계속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엮이면 망합니다. 그 토론하다가 이제 그렇게 인신공격처럼 들어오게 되면, 사람에 대한 걸 들어오게 되면 한번 참고 본 논의로, 그걸 무시하고 본 논의로 넘어가는 것이 그 논쟁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방식이 됩니다. 그걸 못 참아서 터뜨리잖아요. 너나 뭐 터뜨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논의는 불가능하게 되죠. 예, 지금 하나를 열었는데 잘 안 열립니다. 인터넷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엄마는 몇 등 했어요? 누구도 조사. 예, 이게 지금 피장파장어입니다. 그건 불탁이다. 이 진흙판이 됐을 경우에 그 돌파하는 방법은요. 오류를 이제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면은 이게 반응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알겠다. 들을 땐 알겠다. 하지만 이제 돌아서면 까먹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피장파장의 오류예요. 이게 이솝우화인가 나와요. 어미 개가 이렇게 옆으로 막 기는데 그 새끼 개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똑바로 기어라. 그런데 새끼가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류에서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에. 그래 이제 영어로는 그래도 you also라고 불러요. 당신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오류 같지가 않아요. 도둑이 자기 자식한테 너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식이. 남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따지지 않고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도둑 주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오류라는 거는요. 누가 말했는지라는 거를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한 내용이죠. 그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 도둑이. 그 경우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과연 옳은 얘기냐 이런 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 정치에서 특히 많잖아요. 뭐가 터지면요. 누구도 조사해라 이런 거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편에서는 그건 물타기다. 물타기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진전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쩌다 무슨 말 했어요. 근데 그 말에 관해서 당신이 그 말 할 자격이 있어?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유력한 후보자가 4명 있잖아요. 4대 3. 예, 이게 이제 피장파장의 오류인데, 그 좀 많이 먹힙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요. 네가 뭐 그런 말을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논쟁을 참고 넘어가야 되지만 못 참고 넘어가서 일들이 물타기 돼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이제 그 개고기 토론이 한 번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스키 씨가 좀 아쉽게 토론한 부분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를 먹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손석희 씨가 이제 논쟁을 할 때 그 피장파장의 어떤 방식으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도라는 어떤 국제 이제 그 토론자가 물론 저도 그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는 먹기 위한 동물이지만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몇 개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개를 먹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나라라면 어떠한 나라에서도 개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소를 먹기 위해 키우는 나라도 있지만 개를 먹기 위해 키우는 나라도 있습니다. 개를 먹기 위해 키우는 나라가 소수라고 해서 배척받는다면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바르도의 의견은 소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먹지 않습니까? 물론 인도는 그것을 신성치 않은 곳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그렇지 않죠. 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손석희 씨가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피장파장의 방식으로 그 바르도의 의견을 자비롭게 해석하지 못한 방식으로 토론이 좀 아쉬운 부분이 남죠. 한국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장파장의 형태로 진행되어서 논점을 흐린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이솝우화 있죠. 조금 전에 탁승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어미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으로 기어다니면 안 된다 라고 어미개가 말하죠. 자기 옆으로 걸으면서 엄마가 나를 가르치려면 엄마부터 똑바로 걸어다니세요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죠.
자네 음주운전 하지 말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차도 남발하지 말라고. 자네도 지난번에 음주운전 했잖아. 라고 말하면 피장파장의 오류가 되는 거죠.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의 충실한 충고가 조언이 되는데 너도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 말하고 얘기해버리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운물의 독부리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논지에 대한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천, 그 운물에다가 비판을 하는 거죠. 독구를 뿌려버린다고 해서 운물의 독부리기입니다. 논지에 대한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있죠. 그 전제를 아예 그 비판함을 통해서 반론의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서 자신의 논지를 옹호하고자 하는 불공정한 전략이 바로 운물의 독타기, 운물의 독부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의 정당화와 그것에 대한 비판 금지를 혼동해서 결론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에 결론에 대한 반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때 범하는 오류가 운물의 독부리기입니다. 운물의 독을 타서 아예 못 일어나도록, 아예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미 FTA는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반대해서는 안 되는 국가 번역의 방책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운물의 독부리기죠. 그 원천에 대한 그 FTA를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원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논정자는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그 주장에 대한 반론만 막으려 함으로 운물의 독부리기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면 국가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바른 국민이 아니라는 독을 뿌리고 있는 거죠. 다음 추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지금 당내 경선에서 총체적인 부정과 부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원의 한 명으로서 기성언론과 보수정치 세력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며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이건 역시도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보수정치 세력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혹은 또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운물의 독을 타는 형태인 거죠. 전형적인 운물의 독 타는 게 바로 진영 논리입니다. 무슨 빠 프레임이죠.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많이 보이는 운물의 독 타는 주장들 중에는 하나, 너 빨갱이지, 너 자빨 좀비지, 너 보수 꼴통이지, 너 노빠냐, 너 문빠냐, 뭐 이런 방식이죠. 무슨 빠냐, 공산주의자나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놓고 나면 어떤 정당한 논쟁도 힘을 잃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유시민 씨와 토론했던 유홍준 그 토론자 입장에서 자꾸 좌파라고 얘기하죠. 근데 많은 그 시청하는 노인분들이나 또 혹은 그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분들은 좌파하면 경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좌파 진영, 좌파 얘기하면 좌파 사람들의 얘기는 다 옳지 않다, 나쁘다로 인식되어 있는 어떤 진영 논리를 입히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성공적으로 논쟁을 한 거죠. 그러면 유시민 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이고 모두가 좌파 이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원천적 봉쇄,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논쟁의 목적을 벗어나는 악랄한 일이지만 정치 토론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 찬성해? 너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진영 논리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갈등들, 그 남성과 여성과의 갈등에서 너는 남자니까 당연히 찬성하는 거잖아 하고 얘기하는 거죠. 해독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원천 운물에 독 뿌리는 것에 대한 해독 방법은 뭐냐면, 나는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해 라고 얘기하면 너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천에 독을 뿌릴 때 해독하는 방법이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너는 남자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면 왜 남자와 이 군 가산점 제도를 찬성하는 것이 연관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물으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죠. 자기 주장했으니까. 넌 군대를 다녀온 남자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의 근거를 말해봐 라고 물으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라고 반문하는 방법 있는 거죠.
그 음모론과 유사하죠. 음모론은 어떤 사건의 배후에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주장을 타는데, 뭐 미국의 9.11 테러가 사실은 미국이 스스로 벌이는 사건이라든지, 아폴로 우주선이 사실은 달에 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든지, 조선시대 정조 독살 사건이라든지, 9.11 테러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 자체는 우물의 독풀기와 상관이 없지만 추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닮았다는 거죠. 약간 유사한데, 음모론인데 그냥 주장하는 거죠. 음모 추정하려고 추론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가는 거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음모론과 우물의 독풀기는 내용과 주장의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밑도 끝도 없는 의혹만 주장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호소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인신공격의 오류가 있었고, 정화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우물의 독불이기 오류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강까지, 1강부터 6강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보면 문항들이 있어요. 문항들 중에서 몇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몇 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시면 시험 보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우리 다음 9번째 시간 9강 때 8강은 중간고사니까 9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